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철도 계획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 여러분들 피시고 우리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치 선정부터 시작할 건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저번 주에 제가 좀 시간도 남고 했으니까 그냥 다음 주에 하자 이러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여러분 85페이지 다시 한번 피셔서 그 이전에 있는 페이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봅시다. 85페이지 역 위치 선정이라 나와 있네요. 한번 볼게요. 철도역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정거장 위치 선정은 선정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계략 위치를 선정한다. 노선 및 주변 여건 등의 고려사항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위치를 선정한다. 역 선정의 기본 원칙으로는 접근성이 양호한 지점을 선정한다.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다. 정거장 주변의 환승 주차장을 설치한다. 출입구는 양측에 설치하여 교통행 불편을 해소한다. 타 노선 간의 교차점에는 반드시 정거장을 설치한다. 지작물이 없고 지형 지질이 양호한 곳을 선정한다. 직선상 기울기가 없는 선형에 선정한다. 현장 조건에 따라 고가역, 지상역, 지하역으로 적정 선정한다. 장래 도시 발전을 고려한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합니다. 8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계략 설계 시 고려사항, 사전 설계 얘기하는 거죠. 자, 봅시다. 사전 설계 얘기하는 거죠. 계략 설계 시 고려사항, 계략 최적 노선 대안에 대하여 건설 방식, 주요 구조물의 규모, 구조 형식을 설정해야 하는데 50m에서 100m 간격으로 종행 단면도를 작성하여 건설비를 산출합니다. 주요 구조물을 검토하고 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시공의 난이도를 점검합니다. 계략 설계에서 거쳐야 할 중요한 사항은 철도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의사결정자를 노선 대안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 그들의 선호도와 가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기술적으로 아무리 우수 대안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안은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상호 교류는 평가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88페이지로서 예비 설계 시 조사사항 중에 실측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최종으로 선택된 도상의 노선을 현지에 이설함. 선로 평면도 1000분의 1, 종단면도 400분의 1, 1000분의 1. 20m마다 선로 횡단면도 100분의 1과 정거장 평면도 100분의 1을 작성함. 실측 후라도 더 우수한 선형이 발견되면 실측을 함. 시공 기면 확정, 정거장 위치 확정, 세부 구조물 설계를 작성, 설계서 작성이 있습니다. 90페이지 기본 운전 방식 선정이 있습니다. 수속력 결정에 차량 방식, 전기 공급 방식, 신호 방식, 통신 방식, 운전 방식이 있는데 차량 방식 볼게요. 차량 방식 차체 및 대차, 구동 및 제어, 차상 설비, 신호 통신, 전기 공급 방식으로는 공급 방식, 전압, 전차선이고요. 신호 방식으로는 신호 보안 장치, 열차 운행 통합 제어 장치, 통신 방식으로는 전송 통신, 운전 관리 통신, 여객 서비스 통신, 영무 자동화. 운전 방식으로는 ATC, ATO, 무인 운전돼 있죠. 여기서 ATC, ATO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ATC, ATO 한번 볼까요? 무인 운전이나 ATO나 거기인데 ATC, ATO. 잠깐만요. 우리 ATC가 뭐고 ATO가 뭔지 먼저 알아보고 ATC, ATO가 뭔지, ATO 방식을 어디서 채택하는지 우리가 알아볼게요. 먼저 ATC입니다. ATC는
오토매틱 트레인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열차 자동 제어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HEC 같은 경우에는요, 차상장치 있죠. 그러니까 선로의 선로 속도 있죠. 선로 간의 선로 속도를 차상에다 쏘아 붙여가지고 운전실에 있는 차상 신호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몇 킬로로 운전해야 되는지를 쏘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ATC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45km로 운전해야 되는데 45km가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삐 하면서 알아서 감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동을 바로 걸어버리면 돼요. 상용 제동을 걸어버리면 돼요. 이게 바로 ATC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TO 방식은 뭐예요? ATO 방식. ATO 방식이라는 것은 오토매틱 트레인까지 똑같죠? 오퍼레이트라고 해야 되나? 뭐냐면 열차 자동 운전 방식입니다. 이 두 개와 더불어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ATS는 오토매틱 트레인 S죠? stop입니다. 이거 바로 눈치채셨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열차 자동 무슨 방식? 정지라고 할 거예요. 일단 있습니다. ATS 같은 경우는 특히 특징이 뭐냐면 지상 신호기가 있어요. ATS 방식은 무조건 지상 구간에서만 ATS가 통용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S는 지상 신호기를 딱 보고 지상 신호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노란불이 들어왔는지 노란불과 초록불이 같이 들어왔는지 노란불이 두 개가 들어왔는지 빨간불이 하나 들어왔는지 그거를 보고 운전하는 방식이 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S 같은 경우, AT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호 위반하면 그래도 감속이라도 돼서 우리가 제동을 끌 수 있잖아요. 상용 제동을. 근데 열차 자동 정지 장치는 뭐예요? 속도가 이제 살짝이라도 올라가는 순간 어찌 된다? 정지가 된다. 그래서 자동 정지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 경험상도 그렇고 무궁화호 운전하다가 갑자기 열차 정지가 돼서 선로 상황 상태에 의해서 정차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뭐 정지됐다고 하기보다는 아마 속도가 조금 오버가 돼요. 살짝이라도 오버돼도 바로 비상제동 때려버리니까 우리는 그때 비상제동 장치까지 끌어모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서울 1호선 같은 경우는 상용 제동이 7단까지 있거든요. 7단까지 끌어모으고 나서 끌어모으면 얘가 알아서 상용 제동 7단으로 바로 돼요. 그래서 다시 제동 풀고 역행을 제어하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S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뭐라고 한다? 운전 보안 장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우리가 챕터 5 철도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HC, ATO 방식은 어디서 채택이 되느냐? 이것도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자, 부산교통공사 하면 뭐가 있죠? 그렇죠. 부산에 몇 호선까지 있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부산의 1호선, 2호선, 부산의 1호선은 뭐예요? 다대포 해수욕장부터 노포역까지 가는 그 노선이 부산 1호선이잖아요. 2호선은 뭐예요? 양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산역까지 가는데 거기가 부산 2호선이잖아요.
거기도 그러면은 ATC, ATO, 예, ATC, ATO 보자. 3호선은 뭐예요? 대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용역까지 가는 데가 3호선이잖아요. 거기도 ATC, ATO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만 봤을 때는 ATC만 운영할까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얘도 자동 운전을 한다 이 소리예요. ATC, ATO 방식이 바로 부산교통공사에서 부산 1, 2, 3, 4호선은 좀 예외를 들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호선까지는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4호선은 아시죠? 얘가 ATO만 4호선을 운행할 거예요. 4호선. 아니 서울 4호선 말고 부산 4호선. 부산 4호선. 야, 또 있죠? 그렇죠? 야, 보라색으로 쓰니까 부산 김해경전철 쓰고 싶네. 부산 김해경전철. 요즘 안전운전은 뽑더라고요. 예. 서류에서 미끄러지지 마시고 면접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가봅시다. 노선 색깔이 요 색깔이잖아요. 부산 김해경전철. 이것도 ATO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기본 운조 산정 이전에 건설 계획 설정 기준, 운영 유지 관리 규정이 있죠. 예,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자, 이제 91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열차 운전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구간 개통 및 전 구간 개통 계획에 따른 배선 계획, 그리고 피크 시 혼잡 집중 예상 구간 대책 마련. 승객 수송의 안전성 및 편의성. 열차 운행 계획, 그리고 종합 운영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9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3에) 철도망 돼 있죠. 2.3에 철도망. 2.3.1에 우리나라 철도 영업 현황 및 전망이 돼 있습니다. 괄호 1번 철도 정책 기본 방향이 돼 있네요. 환경 친화적인 철도망의 지속적인 확충. 수도권 광역교통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급행 노선 확충. 수송 수요에 대응하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 시스템 검토. 철도기술 선진화 및 철도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 철도 물류 활성화. 그리고 괄호 2번 철도 영업의 규모입니다. 연간 시장 규모. 코레일 5조 원. 철도시설공단. 책에는 철도시설공단 되어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으로 고치세요. 국가철도공단 4조 원. 도시철도 3조 원. 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우지산정 등 기업 3조 원.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철도 운영 현황 및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20년 딱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쭉쭉쭉쭉 읽어보시고 옛날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서 106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조사의 개념. 방가로 2번 보세요. 교통조사의 개념 나와 있죠?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는 교통량 이외의 사회경제지표, 토지 이용, 교통시설물의 운용 및 관리 실태까지도 포함하여 시행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는 여객, 화물, 차량 통행 실태에만 국한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107페이지 방가로 2번 보세요. 사람 통행 조사의 개념입니다. 사람 통행 조사해 가지고 세 가지 나와 있죠. 사람의 일일 통행량을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일 통행량은 기점과 종점이 있고 그 패턴을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일일 통행 활동의 기종점, 통행 목적, 이동 교통수단, 통행 시간, 교통계획의 출발점이 됩니다. 108페이지 폐쇄선 조사 나와 있네요. 폐쇄선이란 조사 대상 지형을 포함하는 외곽선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뭐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렇게 폐쇄선을 끊는다 이거죠. 폐쇄선을 통해 유출입되는 통행조사. 폐쇄선 주변의 지역은 최소한 5% 이상의 통행자가 폐쇄선 내 지역으로 출근 및 등하교하는 지역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스크린라인 조사로 바로 넘어갈게요. 스크린라인은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스크린라인은 통과하는 차량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사 결과의 검증 및 보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승객 조사의 종류라고 해서 방가로 2번 나와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승객수 조사. 특정 지점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승객수 조사로 승객 이용 추세를 살펴본다. 승객 승차 조사란 특정 시간 동안 전체 노선의 승하차 승객수, 최대 승차차 지점, 총 승차 인원 등 조사. 승객 특성 조사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 목적, 나이, 성별, 도보거리, 기종점 등을 조사하여 대중교통 시스템 시장 분할에 의한 이용자 수요, 주요 통행 발생원 분석 및 노선망 재구축 등에 활용합니다. 승객 태도 조사, 각종 여건 변화에 대한 승객 태도 조사로 비이용자 및 노선 시장 조사, 대중교통에 대한 잠재적 시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으로부터의 거리, 유형별 거주 형태 등을 조사. 수입 조사는 노선상에서 표본 승객 조사. 특별 승객 조사는 정차장까지의 도보거리, 입석 승객 비율, 터미널에서의 승객 통행, 환승 등을 의미합니다. 110페이지 표본 조사 중에서 방가로서 한번 볼게요.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의 종류. 하기 전에 표본조사 우리 한번 볼게요. 표본조사는 교통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장 초기 단계로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에 있어서 표본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으로 유의선출법, 임의선출법이 있죠. 그 다음에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의 종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 전체 프레임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선택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나 표본 프레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연속 추출 있죠. 프레임에서 매 n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요소는 무작위적인 순서로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탑승한 매 10번째 승객, 지하철 승차는 무작위적이라는 가정으로 합니다. 계층적 무작위 추출입니다. 층 구분 후 무작위 추출함. 소규모 집단에 대해 효과적이고요. 지하철 승객 중 노인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경우 일반 승객은 10번째, 노인은 5번째 순으로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군집 추출입니다. 샘플 프레임을 군집하고 군집 중 몇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선택된 군집 요소 중 n번째 요소를 표본화합니다. 계층적 방법보다 효율적이지는 않으나 샘플 프레임이 명백하지 않을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도시 내 가구 조사, n개 지역으로 구분, 각각에 대한 m개 표본 추출 편의를 갖지 않는 표본 추출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11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통 수요 추정이라 그래서 방가로 2번 보세요. 장래 발생될 수요를 현재의 시점에서 예측하는 작업을 얘기하고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어느 지역 교통시설의 개선이나 새로운 교통시설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장래 토지 이용 패턴의 추정을 필요로 하고요. 113페이지에 괄호 2번 계략적 수요 추정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 저 동그라미 계략적 수요 추정 방법 조금만 읽어볼게요. 단기적인 교통 계획이나 소규모 지역 등에서 계략적으로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예산과 시간이 적게 소요됨, 선택 대안이 다수일 경우에는 몇 개 중요한 대안으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거죠. 125페이지에 보시면 2.5의 철도 프로젝트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알기로는 철도 관련 저 공장 있잖아요. 예, 만들면서부터 시험하는 그 과정까지 철도 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열차를 시험하는데 무슨 제동시험부터, 제동시험 제일 중요하죠? 제동시험 해가지고 하고 무슨 열차가
열차가 종합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운전 보안 장치는 잘 되고 있는지, 여러 방면으로 그 시운전은 잘 되는지, 그런 걸 철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평가를 하고, 그러고 우리가 운영회사로 열차를 넘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도 프로젝트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5페이지 보시면 교통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괄호 1번에 교통평가의 구분에서 반괄호 1번에 평가 시점에 따른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전입니다. 편익 비용 분석 이고요. 교통사업전에 어떠한 대안이 더 우수한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가장 경제성이 있는 대안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노선 중 가장 많은 편익과 적은 비용을 나타내는 노선망 선택의 경우에 교통사업전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통사업 후입니다. 비용효과 분석을 의미하는데요. 교통사업 실시 후에는 실시 전과 비교하여 당초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철도 수송령 강화 사업을 실시 후 얼마나 수송령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해 운행 속도 등을 측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27페이지 노트 밑에 보면 괄호 3번에 소비자 잉여라고 나와 있죠. 소비자 잉여가 뭐예요?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과 실제로 지불하려는 금액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과 수량의 그래프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사회시간 때 배웠던 거 있죠. 거기에 수요 곡선을 쫙 그리다 보면 소비자 잉여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 교통공학 책에도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비용 편입 분석법이라고 해서 반괄호 1번의 평가 기법 종류가 있습니다. 비용 편입비, BC 레티오, 초기 연도 수익률, 그 다음에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이 있고, 비용 편입비 해가지고 편입 비용비가 있는데, 이거는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나눈 값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은 몰라서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용 효과 내용, 분석법 나와 있고, 기법 선택시, 고려사항, 교통 영향 평가, 시행 목적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23분 정도 남았네요. 23분 안에 2.6번 열차 운행 계획에 대해서 다 못합니다. 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잖아요. 철도 계획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뭐? 2.6번이라고. 열차 운행 계획.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열차 운행 계획. 그래서 열차 봅시다. 13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6.1에 운전 계획에서 운전 계획의 주류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반괄호 2번의 운전 계획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차 계획 볼게요. 열차 계획. 열차의 운행과 속도에 관한 계획, 수송량과 수송력, 열차 횟수와 편성량 수. 가 있고요. 요원 계획은 인원소급 계획과 교육훈련 계획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승무원 운영 및 수송관계 종사원의 수급에 관한 계획, 소요 인원의 측정, 수급 계획, 양성 계획 등이 있습니다. 차량 계획에는 차량 기지 계획, 차량 운용 계획, 차량 검수 계획이 있으며 차량의 성능, 제작, 검사, 보수 등에 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설비 계획으로는 운전보안 설비 계획, 선로 건설 계획, 전기 신호 계획이 있고 정거장, 궤도, 전기 신호 보안, 통신 설비 등에 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139페이지 열차 계획 중에 우리 운전선도 한번 봅시다. 운전곡선도 반괄호 1번입니다. 평상 운전 시에 있어서 동력차 성능과 열차 저항의 역학적 관계에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한 열차의 거리, 속도, 시간의 관계를 도시한 것. 동력 소비량, 기기 온도 상승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를 이제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차 다이아의 기초가 되는 운전 시간 산출을 시작으로 하여 차량 성능, 동력 소비량, 설비 계량,
새로운 노선 건설 등의 검토에 폭넓게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괄호수 한번 운전 곡선도 사정 조건이라고 해서 열차 편성 최고 속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볼게요. 자, 141페이지 한번 봅시다. 141페이지. 자, 141페이지 보시면 운전 곡선도 사정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중요하지만 거기서부터 가장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 될, 특히 면허를 아직 안 땄다라면, 필기를 아직 합격을 못했다라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필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가로서 한번 보시면 가속도와 감속도가 있습니다. 가속도와 감속도가 있는데 일단 이 기준은 도시철도 전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가속도와 감속도를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철도 전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가속도는 3km/h/s입니다. 철도 단위에서는 이렇게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감속도는 3.5km/h입니다. 다만 비상제동 시에는 4.5입니다. 자, 비상제동 흔히 이머전시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 B라고 적을게요. 자, 이거 이머전시 브레이커는 4.5km/h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속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제한속도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만 꼭 집어서 볼게요. 하급의 제한속도. 요즘은 내림기울기라고 하네요. 하급의 제한속도라고 하는 게 저 입맛에는 맞아서 하급의 제한속도라고 필기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파란색 분필 없네. 자, 파란색 분필도 많이 쓰네요. 자, 봅시다. 하급의 제한속도, 자, 1000분의, 자, 여러분들 1000분율을 뭘로 표시합니까? 퍼밀로 표시하죠. 이거 중학교 1학년 과학시간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염분을 퍼밀로 표시했지만, 철도 기울기의 단위로서도 퍼밀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저는 퍼밀로 표시할게요. 교재에서는 1000분의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자, 10펌, 저는 이하를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상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상은 같거나 크고 이하는 같거나 작으니까. 자, 10펌 이하의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90km/h네요. 90km/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펌 이하입니다. 자, 하급배가 15펌 이하일 경우 당연히 10펌보다 초과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15펌 이하일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80km/h입니다. 20펌 이하일 때는 이거 아닌가? 맞죠, 이거? 20펌 이하일 때는 75mm 이하일 때는 75km/h
제한 속도입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90 이하로 운행해라, 80 이하로, 75 이하로 운행해라 이 소리예요. 제한 속도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5포밀 이하입니다. 25포밀 이하, 25포밀 이하일 경우에는 70km/h가 제한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30포밀 이하입니다. 뭐가? 하구배가 65km. 65km가 제한 속도가 되겠습니다. 65km/h 미만, 이하가. 자, 그 다음에 35포밀입니다. 35포밀 이하인 하구배일 경우에는 60km 이하. 그렇죠. 60km가 제한 속도가 되겠죠. 이 내용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줄을 치시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6번에 방가로 6번 봅시다. 우리 방가로 6번 방가로 6번 보시면 뭐예요? 표정속도 나와 있네요. 자, 표정속도 자, 표정속도는 뭘까요? 표정속도 표정속도 한번 봅시다. 강력 주행시분과 강력 정차시분의 합으로 주행거리를 나눈 것.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일단 필기를 하고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강력 주행시분과 안 보인다. 강력 정차시분의 합으로 주행거리를 나눈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보세요. 요가 A역입니다. 요가 A역이에요. 여기가 B역입니다. 그러면 열차가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역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 A1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 A1역에서 열차가 출발을 했어. 그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출발을 했으면 원래 이 열차는 이 역간거리에 상관없이 60km, 예를 들어서 60km/h를 달렸단 말이야. 그러면 A1역부터 A1역에서 A1까지 또 가서 또 세웠다가 또 60km 가서 또 B역으로 세웠다가 또 가서 또 C역으로 세웠다가 이럴 거 아니에요, 열차가. 근데 이 역간거리 싹 다 60km라 그랬잖아요. 그럼 평균 A1부터 마지막 역까지 C 종착역이 평균 속도가 어떻게 돼요? 60km/h일까요? 그 이하일까요? 당연히 그 이하가 되겠죠. 왜? 멈추는 시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표정속도라는 게 뭐냐면 정차시간까지 포함하는 걸 표정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속도는 60km/h인데 표정속도는 60km/h 미만이 될 수도 있다. 미만이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차시간까지 포함을 해버려야 되니까. 보세요. 60km 다 달렸다가 급브레이크 밟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동장치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멈추게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또 멈췄다가 또 승객분들 승하차 시키고 또 문 닫아가지고 또 60km까지 쭉 갔다가 또 서서히 또 제동 걸고 또 비역에서 또 승하차 했다가 또 서서히 또 역행하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60km 미만인 이런 속도를 우리는 표정 속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차 시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왜? 각 역 주행 시분과 정차 시분의 합이니까. 그래서 평균 운전속도라는 것이 총 주행시간분의 총 주행거리 곱하기 3.6입니다. 왜 3.6인가요? 왜 3.6인가요? 자, 3.6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3.6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미터 퍼 세컨랑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컨에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꿀 때랑 킬로미터 퍼 아워에서 미터 퍼 세컨으로 바꿀 때 3.6이라는 게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킬로미터 퍼 아워는 뭐예요? 그렇죠. 분수로 따지면 이거잖아요. 1km, 1시간에 킬로미터 퍼 아워는 1시간에 1km를 움직인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미터 퍼 세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봅시다. 1시간은 몇 분이에요? 그렇죠. 60분이잖아. 1km는 몇 미터예요? 1000m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분은 60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60 곱하기 60초가 되겠죠. 그래서 초는 세크로 표현하죠. 그리고 1000m가 되잖아요. 잘 보세요. 약분 되잖아요. 여기서 약분 되지요? 자, 00 약분되고 여기서도 00 약분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m 나누기 자 66, 36이죠? 36세크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3.6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보세요. 소수점을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3.6분의 1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1km per hour는 3.6분의 1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자 보세요. 반대로 1m per sec는 뭘까요? 그렇죠. 3.6km per hour.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응.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3.6이 왜 나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건 다 이해하셨죠?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양변에 3.6을 곱해봅시다. 자, 양변에 3.6을 곱해버리면 얘가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6km per hour는 1m per se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m per sec는 뭐다? 3.6km per hour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이론 시간 때 이거 환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너무 쉬워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2페이지에 3.6이 나온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으면 고마이지 뭐. 안 좋아도 고마이지 뭐. 별거 있어요. 143페이지 한번 볼게요. 143페이지 선로 용량 나와 있네요. 또 중요한 거 나왔다. 선로 용량 적어 볼게요. 선로 용량. 자, 선로 용량입니다. 자, 선로 용량. 자, 보시다. 계획상. 자, 계획상. 실제 운전이 가능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실제 운전이 가능한. 편도 1일.
어이구야, 편도 1일. 자, 편도 1일입니다. 편도 1일. 최대 총 열차 횟수.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선로 용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요? 예. 선로 용량은 실제 운전이 가능한 편도 1일 최대 총 열차 횟수. 그러니까 오늘 운전할 열차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분 남았네. 야, 열차, 하필이면 또 열차 다이아가 나와 있네. 이거 겁나게 중요하거든요. 14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내용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아싸리 필기를 다 해버려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 같으면 일찍 마쳤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나도 일찍 마치면 더 좋지. 돈은 그 대신에 가성비는 떨어지겠죠. 여러분들하고 나는 좋은데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열차 다이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